시진핑으로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베이징의 전승절 행사에 부름으로써 반서방 그리고 반 트럼프 전선에서 중국이 중심이고 중국이 맹주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진핑 내가 있다. 특히 한미일 삼각동맹 이 부분에 대해서 북중로로 맞서겠다. 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이영종입니다. 9월 들어서 한반도가 정말 격동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김정은뿐만 아니라 푸틴, 시진핑, 트럼프 전부 우리 한반도를 놓고 체스판 게임을 벌이는 것 같은 이런 형국인데요. 북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국 전승절이 시진핑 실각설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시진핑으로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베이징의 전승절 행사에 부름으로써 반서방 그리고 반 트럼프 전선에서 중국이 중심이고 중국이 맹주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진핑 내가 있다. 이런 점을 국제적으로 과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개 국가의 정상급 수뇌부들을 모아가지고 중국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한껏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설을 통해서 자기가 국제사회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중화민족이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우리를 건드리면 좋지 않을 거다. 이런 트럼프를 향해서 보내는 듯한 메시지도 보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가 관세 협상이니 또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글로벌 사우스, 미국에 대항하는 어떤 중견 국가들, 또 토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국가들을 향해서 좀 압박하는 분위기를 보이니까 이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 삼각축을 중심으로 좀 모여든 거죠. 이 과정에서 그 호스트 역할을 시진핑이 해냈거든요. 그동안 사실 올 봄부터죠. 시진핑 실각설, 또 권력을 잃었다, 또 측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실 일거에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그 전승절 행사를 보면서 시진핑이 예전과 달리 조금 노쇠해진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은 받았어요. 예전처럼 자신 있는 목소리 그리고 사열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 수고했다 이렇게 장병들에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힘이 좀 떨어진 거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역시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지만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 그리고 베이징의 영도 세력을 이끌어 나갈 힘은 아직도 여전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시진핑이 열병식을 통해 서방 세계, 특히 한미일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군사력 과시일까요? 대외적인 메시지가 컸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를 향해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특히 한미일 삼각동맹 이 부분에 대해서 북중로로 맞서겠다 이런 부분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5일 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 과정을 푸틴과 시진핑,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밀하게 들여다봤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그 직전에 일본을 거쳐서 갔잖아요. 이시바 총리와 먼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한미일 이 구도가 정말 다시 진용을 갖추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중국하고 좀 좀 친밀함을 가시하고 이럴 것 같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특히 트럼프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시바까지 챙겨가지고 트럼프 앞에 가가지고 귀에 아주 좋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이런 거에 자극받은 것 같아요. 저는 김정은도 사실 전승절 참가를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꼭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시바 총리 회담 그리고 트럼프 회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 필요성 이런 것들을 느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푸틴과 시진핑 그리고 김정은이 무언에 좀 조율이 있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단순한 군사력 과시였다면은 시진핑이 이렇게까지 판을 크게 벌릴 이유가 없었고요. 또 그 연설을 통해서 중화인민은 강하다. 그리고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이러면서 심지어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 여기에 미국이나 서방이 개입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냈거든요. 아마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도해가지고 반 트럼프 전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구축해 나가겠다는 이런 뜻을 베이징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북한이 칠러 행보를 보이며 중국과는 틀어진 느낌인데 이번 중국 열병식 참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였죠. 그동안 작년 10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전에 러시아 지원을 위해서 병력을 보내면서 북러 밀착이 시작됐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뭔가 상대적으로 소원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는 단지 우리의 관측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 베이징의 지도부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중 관계의 악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지난 3월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대북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당시에 북한의 그 동해안 끝쪽 청진 위쪽에 나진선봉이라는 나선시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관광을 위해서 오픈을 한 적이 있습니다. 3월 달에. 근데 그때 중국 관광객들이 한 20명 정도 단체로 갔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순수 관광객이 아니라 중국 기업인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투자했던 시설이 제대로 있는지 보러 간 거였대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 북한 쪽 사람들이 자기네 공장에 있는 설비를 다 빼가고 부시고 이렇게 한 거에 격분해서 그 북한 측 관계자들하고 그걸 따지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인들이 북한 측 관계자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다가 사과를 요구하고 근데 중국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인 왕야진 대사는 사람을 죽인 거는 미안하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북중 간의 어떤 불협화음 그리고 갈등 이런 부분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김정은으로서는 어떤 터닝 포인트 이런 게 필요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전승절 행사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의 김정은의 행태를 보면은 한번 베이징으로 불러가지고 혼을 내주고 싶은데 자기가 만든 잔치상에 김정은이가 안 오면 이게 좀 싱거운 상황이 되니까 김정은을 초청을 했고 김정은도 이때가 기회다. 혼나지 않고 가서 잔치상에 참가하고 관계 개선도 꾀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구나 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북중 또 북러 관계를 양손에 쥐고 트럼프 또 한국, 일본을 향해서 봐라. 나도 중국과 러시아, 안보는 러시아, 또 중국과의 경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도 존립을 생존을 꾀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튼튼해졌다. 이런 거를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북중러의 만남이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반미 반서방 연대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북러 밀착을 보면서 북한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증폭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주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전승절 행사를 보면서 역시 중국이다. 북한의 후견인 그리고 산과 물이 잇닿은 인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중국의 존재를 북한이 넘어서기는 어렵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푸틴도 사실 시진핑의 어떤 존재라든가 파워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승절 행사 그 천안문 광장에서 리셉션을 하는 이렇게 맞이하는 자리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그 호스트에 대해서 그 푸틴이 좀 인정해주는 듯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푸틴이 시진핑의 존재라든가 이런 거를 좀 깔박다거나 중러 간의 어떤 힘의 겨루기 이런 것들을 꾀했다면 조금 뻗대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근데 시진핑이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외부 손님을 맞는데 김정은도 가서 뭐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랬지만 푸틴이 거기서 뭔가 이렇게 좀 시진핑하고 걸어가면서도 말을 붙이려 그러고 뒤에 이제 통역이 따라가긴 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시진핑이 가운데 서고 푸틴과 김정은이 서서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그 구도를 푸틴도 결국은 받아들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중러 3국 밀착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어떻고 이후 어떤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내심 놀랐을 것 같아요. 전승절 행사를 토대로 해서 푸틴도 베이징으로 달려가고 김정은도 달려간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네.
물론 트럼프는 예의 그렇듯이 기자들이 전승절 행사에서 물으니까 I'm fine, 난 괜찮다, 그거 뭐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워싱턴 또 백악관 측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관세 전쟁이나 여러 가지 그 패권 전쟁 이런 데서 중국의 시진핑을 좀 압박을 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푸틴과 김정은과는 관계를 좀 괜찮게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김정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들을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었고, 푸틴과도 불과 지난달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어떤 협상을 하고 위러 정상회담을 8월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내가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다 나랑 친한 사이야, 괜찮아 이랬는데 시진핑한테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북중러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게 뭔가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구도를 좀 그리고 있을 겁니다.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가 밀착하게 된다면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죠. 이게 시진핑이 지금 반 트럼프 전선을 꽤나 넓게 치고 있습니다. 전승절 행사가 열리기 하루 전에 중국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SCO 회의가 열렸어요. 이게 본래는 중국 주도로 해가지고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주로 남반구에 있는 저개발 국가라든가 중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 질서, 이런 부분, 주로 경제 위주로 뭔가를 해보자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내건 조직이었는데, 이번 회의 결과는 보면은 거의 반 트럼프, 반 서방 전선의 결집이에요.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라는 거를 텐진 회의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첫째가 주권 존중이에요. 그 다음에 국제법 준수. 이거는 트럼프의 말하자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깡패짓, 국제적으로 관세를 막 때리고 이래가지고 자기 일방주의적으로 나가는 이거를 시진핑 입장에서 저 트럼프 너무 심하잖아, 내가 좀 보호해줄게, 우리 뭉쳐야 돼,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국면 속에서 한국 외교라든가 특히 한국 입장에서 뭐 가장 큰 게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좀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된 거죠. 특히 이제 10월 31일이면 경주에서 APEC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은도 거기에 부르고 우리 같이 모여서 뭘 좀 하자, 이렇게 막 청사진을 그려놨는데 그 부분에 좀 차질이 생긴 것 같고요. 그 분명한 시그널은 9월 3일 날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이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 뭐 조현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북 기대치를 낮추는 쪽으로 갑자기 발언이 좀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주 에이펙에 김정은이가 올 가능성이 많지가 않을 것 같다, 기대치를 이제 좀 낮추자, 이런 식으로 좀 톤다운을 하거든요. 자칫했다가는 이게 분위기 괜히 몰아갔다가 나중에 결실이 없으면은 그 부담을 우리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올 가을이 우리의 대북 또 대미 이런 전략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 정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좀 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이 딸 주애와 함께 동행했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후계 체제와 관련해서 김주애를 북한 주민들 대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 빨리 좀 데뷔를 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에 미사일 시험 발사장에 처음 딸을 데리고 나온 이후에 지금 한 3년 동안 지금 12살 된 딸을 자신의 이제 4대 세습자로 고치는데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뭐 딸바보 아빠의 딸 자랑인가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서방 언론까지도 김주애가 4대 세습 후계자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김주애 후계설에서 좀 회의적인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정보당국이 그 가능성을 이제 점점 높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후계자인 김주애를 베이징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시키고, 특히 이번 기회에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후계자로서 미래 지도자를 아련식을 하는 이런 그 성격도 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김정은의 다양한 포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후계 수업 과정에서 김주애한테 중국의 열병시 장면을 보여준다는 건 사실 큰 공부일 수 있죠. 현장 학습이고 외교 무대에 데리고 나감으로써 향후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살 아이와 정상외교 동반은 무리수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는 김주애를 베이징에 데려갈까 이럴 때 사실 어려운 쪽에 더 무게를 뒀었습니다. 한국 언론도 그럴 가능성을 이렇게 거론은 했지만 정말 데려갈까 이랬는데 8월 2일 날 오후에 베이징역에 나타난 거를 보고 야, 김정은이 또 일을 하나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직도 사실 좀 미스테리입니다. 왜 저렇게 서두르지? 이제 12살 된 딸을 가지고 뭘 하자는 거지? 이런 의문은 있지만 이 정도 되면은 김정은으로서는 우리가 그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의도는 분명하다. 12살짜리 딸이지만 지금부터 다양한 후계 학습을 통해 가지고 나의 권력을 이어받을 어떤 주자로, 대표 주자로 만들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 뜻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작 관람석인 막루에는 함께 오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김정은으로서는 딸 주애를 국제 무대에 대비는 시키고 선은 보이되 무리하지는 말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천안문 막루라는 게 정말 세계 각국의 지도급 인사들이 와서 VIP 자격으로 중국 전승절을 축하하고 군사 퍼레이드를 보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딸을 데리고 나타날 경우 중국 지도부 시진핑에 대한 좀 결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씬 스틸러 역할을 자기 딸한테 맡겨가지고 시진핑이나 트럼프 또 북중 관계나 뭐 북러 관계 또 북중러 관계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북한의 후계자 12살 딸 주애 그 행동 하나하나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이거는 좀 중국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어떻게 좀 불쾌한 부분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막루에까지는 올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굳이 막루에 세우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 아마 그 내용을 VIP 대우를 받아가면서 충분히 참관을 했을 것 같고요. 특히 시진핑에 대한 어떤 아련식 성격의 대면 이런 부분은 꼭 공식석상이 아니더라도 환영 연회라든가 또 공연이라든가 이런 자리에 자연히 데리고 가서 시진핑에게 우리 딸이고 어떠어떠한 상황이라는 걸 설명할 자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작년 6월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연회석이나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아마 김주애를 소개하는 이런 기회를 가졌을 것 같고요. 이번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진핑과 김정은의 만남 자리에서 주애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자리가 있었을 텐데요. 이거는 뭐 중국 체제의 특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철저히 그 소통 내용이나 이런 거는 비밀에 붙여질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후계 문제를 이렇게 서두르는 건 무슨 이유이고 주애가 후계자로 확실해진 걸까요? 이 정도로 서두른다. 9살짜리 딸을 내세워가지고 3년 동안 공을 들이고 국제 무대까지. 사실 이번 베이징 전승절 행사라는 게 김정은한테는 엄청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3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2차례 또 푸틴과도 정상회담을 하고 시진핑과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양자회담이었거든요. 한 번도 다자 무대에 선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시진핑과 푸틴뿐만 아니라 26개 국가의 정상급들이 오는 이 자리에 자기도 지금 거기 가서 이 다자 무대를 처음에 어떻게 맞닥뜨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딸까지 데리고 간다? 이거는 좀 번잡스럽고 뭔가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데리고 간다? 이거는 말하자면 후계 문제와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속도전을 하겠다는 이런 의도거든요. 사실은 왜 이렇게 후계 문제를 서두를까 하면은 뭐 가장 그 첫선에 꼽을 수 있는 거는 혹시 무슨 불치병이나 뭐 몇 년 사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통보받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지금 84년생, 이제 41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 보면 뭐 종합병동이다 이럴 정도로
여러 가지 뭐 심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도 우리 나이로 보면 청년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강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뭘까? 나머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본인이 후계 수업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12월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27살 나이에 후계자가 됐어요. 권력자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준비해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74년에 후계자로 내정돼 가지고 20년 동안 후계 수업을 받았어요. 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권력자가 됐는데 이런 경험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좀 후계 수업을 시켜가지고 북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지위를 좀 탄탄히 해서 리더십의 위기가 없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인 이설주나 여동생 김여정의 역할이 과거 방중 때와 확 달라진 것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설주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죠. 뭐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과거에 양자 대화를 할 때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할 때는 이설주가 항상 동행을 하고 가서 또 펑리위안 여사라든가 이래서 부부 동반으로 만나기도 했고요. 둘 다 그 중국도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가 다 가수 출신이잖아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나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둘이 뭔가 또 친교를 다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베이징역에 도착한 그 열차에서 김정은 뒤에 있는 게 김주혜예요. 그리고 그 뒤로 최선희 외무상이 있었거든요. 이설주의 모습은 처음부터 아예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김여정이죠. 김여정 같은 경우는 한때 북한의 권력 서열 2위. 실제적으로 뭐 권력 2인자가 누구다 노동당 간부들이 거명되지만 그건 다 껍데기죠. 오빠의 든든한 후광을 얻고 있고 그다음에 유사시에 김정은의 유고가 생긴다면 김여정, 여동생 김여정이 당연히 국정의 관리자 이런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김주혜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던 김여정이 갑자기 정상회담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거는 김주혜를 띄우기 위한 의도적인 어떤 실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김여정과 이설주 사이에는 중요한 이 상황을 보는 시각차가 있겠죠. 이설주 입장에서는 내가 낳은 아이, 내 소생이 미래의 권력자가 되고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는 후계자가 된다 이러면 얼마든지 자기가 희생을 할 수 있고 정말 당신 앞으로 나오지 마 아예 이렇게 해도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김여정 입장에서는 한동안 내가 오빠가 시진핑 만나면 그 옆에서 서명하면 다 그거 해주고 펜 준비해주고 이렇게 했던 내가 그리고 2인자로 군림했던 나를 이제 저 조카 주혜가 좀 자리 잡아간다고 나를 아예 제쳐놓고 저러고 있네 하는 불만들 이런 것들이 표출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파견 병사 전사자 운구 화면을 공개하였는데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북한이 지난해 10월 11,000명의 전투병을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하고요. 올 초에 3,000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공병 1,000명 정도가 거기에 더해서 추가됐다는 게 이제 국정원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15,000명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9월 2일 국회 정보위에서 기존의 전사자가 600명이라 그러던 거를 2,000명으로 늘어났다 그랬어요. 14,000명, 15,000명을 투입해서 2,000명이 죽었으면 청년 군인 7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뭐 전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초기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북한군이 갔을 때 서방 언론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미트 그라인더. 고기 분쇄기처럼 정말 끔찍하지만 사람을 그냥 총알바지로 밀어넣는다. 이게 현실화된 거죠. 북한의 부모들, 이 청년 군인들이 북한이 16살 때 징집을 하거든요. 초모를. 그리고 10년간 복무하니까 16살에서 26세 사이에 군인입니다. 그럼 10대인 애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가서 죽은 애들이 정말 많다는 건데 그 부모들의 심정이 오직하겠어요. 북한도 아이들을 1명 아니면 2명 낳거든요. 그럼 뭐 거의 독자들일 텐데 생떼 같은 자식들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병력을 투입하면서 본인들한테도 알리지 않았고 가족이나 친지들한테 당연히 알리질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전사통지서를 받아들였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김정은이 원망스럽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그런 것들을 표출을 할 수가 없죠. 김정은도 이런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 표출을 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좀 웅성이는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00명이 죽었으면 적어도 한 사상자 전체, 부상 입은 사람까지 하면 한 5,000명이 그런 상황일 거라는데, 그러니까 아마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이거를 아우팅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전사자가 있었다. 물론 2,000명 죽었다고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처음에 1차 표창 수역실 때 101명을 공개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한 200여 명 공개해서 한 400~5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알리고 있는 건데요. 북한 주민들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수 있겠죠. 그 숫자를 헤아려 보면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주민들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평양에 불러 가지고 뭐 표창장 주고 훈장 주고, 그다음에 또 노동당 당증, 죽은 사람들한테 노동당 입당시키고 당증 주면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평양에 또 뉴타운을 건설해서 집을 지어서 거기다가 이 유가족들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무마책을 쓰고 있는데, 저는 북한의 이 전사자 유가족이라는 그 부모들도 사실은 젊은 세대거든요. 40대 중후반, 50대 초반 이 정도 나이일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김정은에 대한 생각, 북한 체제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북한은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선전선동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지만, 자식을 잃은 또 명분 없는 싸움이잖아요. 침략 전쟁을 지원한 거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리스크, 김정은 체제의 어떤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떻고 왜 러시아와 밀착해도 경제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작년 한 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3.7%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를 한 건데요. 그 전에도 3%가 넘었어요. 이게 연속 3%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나 수치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좋은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겠지만, 김정은이 지방공업 발전이니 또 뉴타운 건설이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택을 어마하게 많이 짓는 데 투자를 하고, 또 지방의 공장이라든가 살림집 이런 것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 돈이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숨값일 수도 있고요. 또 뭐 국제적으로 해킹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이나 금융 전산망을 털어가지고 달러를 가져가는 이런 돈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서고 있는 러시아의 그 후방기지 역할을 하잖아요. 병참기지 역할을. 그래서 포탄만 해도 지금 152mm로 환산할 때 1200만 발을 지원했다는 거고,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서 돈도 받아들이고 있고, 북한의 군수공장들이 지금 뭐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죠. 이런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수치가 너무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국가 경제, 거시 경제가 좋아지면 온기가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로부터 또는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돈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물자가 들어오는 것들, 식량이 들어오는 것들, 생필품이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장마당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고 국가 경제, 계획 경제 틀 안에서만 작동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왔던 장마당이 죽어가고 있어요. 장마당이라는 곳에서 그동안 식량을 구하고 먹을 걸 구하고 생필품을 구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막해졌고요. 특히 젊은 층들 중에서 장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고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포기하고 장사가 안 되니까요. 국영기업소나 공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물론 이런 걸 노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장마당이 일거에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고, 기존의 북한 주민들 한 달 월급이 북한 돈 3,000원이라 그랬거든요. 아주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1달러가 암시장에서 8,000원 하는데 3,000원이라는 게 정말 쓸모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김정은이 현실화한답시고 최근에 이제 2차례를 올려서 월 생활비가 한 3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이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임금을 올리면서 인플레가 심해져 가지고 환율도 1달러에 8,000원 하던 게 지금 한 46,000원까지 막 올라가고 있고, 월 생활비가 30만 원인데 식용유 1kg이 4, 5만 원 하는 이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거시경제 지표가 좋고 뭐 3점 몇 프로 성장을 연속해서 하고 이런다 그래도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죽을 맛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최근 국제 정세를 비롯해서 김정은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 보시나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외형적으로는 지금 뭐 우리가 속된 말로 꽃놀이패다,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러브콜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북미 정상회담 또 하자, 나 노벨상 급해, 빨리 와, 뭐 이런 거고, 푸틴도 지금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북러 밀착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이제 시진핑까지 전승절 초청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중 관계를 좀 복원하는 이런 절차를 밟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중국이 항상 뭐 이런 잔치상을 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원유 지원이라든가 식량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좀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도 사실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북한이 너무 매몰차게 매번 얘기하고 있지만 전향적인 조치를 계속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북한 체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계속 뭐 발전하거나 새로운 출路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사실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정은 체제를 살펴보면 존재 자체가 사실 무리잖아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우리가 국가 체제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게 벌써 위기를 맞고 여러 가지 쇠퇴의 길로 가거나 중대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계속 지탱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뭐 일부에서는 핵이나 미사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거는 이제 외형적으로 또 북한이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형성한 이미지라고 보고요. 실제로는 그 체제 위기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요. 북한이 보이는 모든 행동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외교 정책이나 어떤 경제 정책, 국제 정책 이런 거를 구상하는 것 자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죠. 근데 북한 체제는 이거 아니면 이거 하나 잘못되면 무너지는 그런 시스템,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 계속 생존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페달을 밟아야 되는, 아니면 쓰러지는 이런 체제거든요.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전승절 지금 참석을 하고 이제 평양으로 돌아간 뒤에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의라든가 북미 정상회담, 또 트럼프와의 만남을 어떻게 가져갈지, 푸틴 대통령과 이 우크라이나 전 관련한 종전 상황은 또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